좀 어린 나이부터 술을 먹기 시작을 해서 술에 일찍 노출된 분들이 알코올 의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집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나올 확률은 또 높아요.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기분이 좋을 때도 또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도 마시는 술. 음주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가벼운 한 잔쯤이야 어떠랴라는 마음으로 잦은 음주 즐기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과유, 불급, 이 음주 관련 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의 김영준 원장님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인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주제를 보고 사실 뜨끔했습니다. 평소 술을 좀 이렇게 제가 즐겨 마시는 편이긴 한데 오늘 정말 술을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와 관계없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태를 보니까 어제 술 한잔 하셨죠? 아니,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뢰 그냥 오늘 한잔 해야지. 예, 뭐 또 퇴근하시기 전에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이상하시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술자리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4-5번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분들한테 나는 혹시 알코올 의존증이 아니, 아닌가? 왜 그런 얘기할 때 저를 쳐다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으로 대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인의 증상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알아보시는 시간 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난히도 술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왜 대학생이 되면 항상 하고 싶은 것 상위에 랭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증을 당당히 내밀고 술 마시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회생활에서의 술자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선생님 이게 우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술을 좀 적당히 마신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술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의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개인마다 적당히를 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의학적으로는 적당히가 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권장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맥주든 소주든 고유의 잔이 있죠.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크기는 달라도 알코올 10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루에 2잔 정도, 그러니까 20g 정도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크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을 마시게 되니까 문제겠죠. 그래서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술을 먹는다면 하루에 2잔이니까 14잔. 소주로 말하면 2병 정도까지는 건강상의 큰 위험이 없을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개인에 따라 적당한 양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코올 의존증인데 이제 이 오늘 얘기가 나누는 게 이 유형적으로 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술을 좀 적당히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노출될 확률이 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어린 나이부터 술을 먹기 시작을 해서 술에 일찍 노출된 분들이 알코올 의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나 기분 나쁠 때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의 성격적 특성을 가진 분들이 알코올 의존증이 될 확률이 높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알코올 의존증들이 많습니다. 다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어디다 지금 일찍 술 마신 분들, 술 잘 마시는 분, 남성 다 해당이 되시죠. 진짜 조심하세요. 물론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참 위험하다, 안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적당한 이 음주가 주는 이런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좀 술을 즐기는 편인데요. 술이라는 게 장점이 있죠. 뭐 기분 좋을 때 기분 흥을 돋굴 수도 있고 사람들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원만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적절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량을 지켜서 매일 2잔 이하로 술을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뭐 심지어는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잔까지는 약인데요. 3잔부터는 바로 독입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이하로만 자제할 수 있다면야 술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도구가 되겠지만 3잔부터는 이제 몸에 해가 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조절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조절하기가 문제죠. 참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주변에 보면 건강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 알코올 네. 의존증 환자가 되는 경우도 사실 덜어 있거든요. 이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마시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매일 먹기 시작을 한다거나 한 번 먹을 때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약을 먹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첫 번째 징조가 되겠고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감정, 기분 나쁠 때 주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분 나쁜 감정과 술이 조건화가 되면서 쉽게 더 습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요즘에 혼술이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깊은 상황에서 술을 먹는 것들은 괜찮은데 자꾸 혼자 먹는 것들은 또 쉽게 더 습관화시키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번씩 드시는 건 좋지만 요즘에 이렇게 혼자 드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친숙해서인지 평소보다 궁금한 점이 2배, 3배로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점들을 OX 퀴즈를 통해서 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문제를 드리면 두 분이 OX를 외쳐주시면 되고 네. 이제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주량만큼만 마시는 건 건강한 음주 습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전 X. 오가 맞지. X죠, X. 네. 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은 오가 맞습니다. X예요, X. 확실히 확실합니다. 정답은요? 원장님. 답은 X입니다. 봐요. 네. 제가 분명히 건강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2잔 이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량이 그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먹는 것은 건강에 분명히 해가 됩니다. 내가 오늘 주량껏 먹어서 뭐 큰 탈은 없었다고 하지만 몸은 사실 술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워밍업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려보겠습니다. 이 불면증에 걸렸을 땐 이 알코올 좀 한 잔씩 섭취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전 이번에도 X. 이건 맞는 얘기지. 왜냐면은 한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기억도 안 날 때 있어. 내가 누구랑 마셨더라? 뭐 집에 어떻게 들어왔지? 뭐 이런 경우 오가 맞죠. 저는 자고 있으면 신랑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러면 와인이나 맥주를 마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시고 나서 바로 와서 들어와서 자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혼자 한참을 뭘 해요. 저까지 잠을 못 자게 해요. 아주 민폐예요, 민폐. 그건 자기 신랑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니, 어때 어떤가요?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건 도움이 된다 하면 당연히 X입니다. 네.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시죠, 원장님? 우리 안세영 쌤은 좀 이따 저랑 따로 상담을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술을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잠을 자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술을 먹으면 잠이 오죠. 근데 여기에는 또 그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술은, 알코올은 뇌를 억제해가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요. 수면의 단계 중에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걸 또 방해해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잠의 질을 망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러면 잠의 질이 더 나빠져서 더 이제 금단 증상 같은 게 나타나게 돼서요. 사실은 불면증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알코올 의존으로 넘어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술로 잠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 조금 일찍 깨는 것도 사실 좀 잠의 질이 높지 않아서 생기는 그렇죠. 경우일 예, 수도 꿈도 있겠네요. 많아지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비몽사몽이 되고 이런 게 다 술을 먹어서 잠을 자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가족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전 오늘 끝까지 X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고집이 있지. 그럼. 끝까지 오러 가시. 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워요. 네. 나 만점 맞을 수 있었는데. 네. 마지막. 그럼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 알코올 의존증은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의존증이라 그래서 자녀들이 유전성을 받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집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나올 확률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유전은 아닌데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알코올 의존증 자체는 유전은 아닌데 술 먹는 능력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못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코올 의존이 될 확률은 적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고 배우는 건데요. 부모님이 의존증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기분 나쁠 때마다 술로 푸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이 자녀들도 성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가 많은 성격으로 형성되어지고 커서 그런 걸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고 배우게 돼요.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 이런 것을 박해자와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을 오히려 닮아가는 거죠. 미워하면서. 얘가 있죠.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맞아.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똑같이 자기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은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술은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좀 집안력이 좀 있어서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술을 애주가시니까 저를 볼 때마다 물어보시거든요. 얼마나 먹어야 중독이냐 이렇게 그러면서 혹시 나도 중독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코올 의존을 나누는 데는 술을 먹는 횟수나 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술을 먹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순간부터 중독이라고 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일상 자기 생활, 먹고 자고 하는 생활부터 학생이면 학업, 주부면 가정생활, 직장인이면 직장에 나가는 데 지장이 생기는 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대인관계의 문제를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더욱 문제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렇게 자기가 일상생활에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순간부터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흔히 좀 평가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KG법이라고 하는데요. CAGE, 우리가 세장이란 뜻이잖아요. 중독의 세장에 갇혔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C, 컷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면서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조금 느끼는 거죠. A는 어노이드라는 말인데 화를 내다 짜증내다는 뜻인데요. 가족이 술 먹는 것 때문에 계속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가족이 느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G인데요. 길티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스스로가 술 먹고 난 그 다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죠. 여자분들 많이 먹으면 죄책감 드시잖아요. 내 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제 알코올 중독도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해요. 나머지 E는 아이 오프너라 그래서 해장술입니다. 아침에 해장술이요? 예, 눈 뜨자마자 술을 먹는 거. 예.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알코올 의존일 확률이 75%고요. 두 가지가 있으면 95%가 넘습니다. 위험하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겠죠.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술로 인한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능성 MRI라는 기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 뇌의 모양만 봤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찍는 그런 기계인데요. 어떤 과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서로의 애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뇌에는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로 반응이 나왔는데 다음 보면은요. 서로의 사진을 보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순간 이 측자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사랑의 증거를 찾은 거죠. 혹시 내 짝이 의심스러우시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1년 6개월이 지나면 이 반응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 6개월이거든요. 저희 같이 중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실험을 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한테 술 사진을 보여주고
기능성 MRI를 찍었더니 바로 그 자리가 똑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참 좋아. 술을 마시지만 중독자가 아닌 분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술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병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부위인데 바로 단순히 알코올 중독은 의지나 버릇이 나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이렇게 뇌에 교란이 생기는 병이에요.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1년 6개월이 지나도 술을 끊고 똑같은 반응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랑보다 더 강력한 중독 물질이 알코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버릇을 갖고 있거나 본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질환이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을 술은 마시는데 어느 정도 마셔야 중독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술을 마시면서 일상생활의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중독의 가장 큰 증상입니다. 술을 마셔서 자기가 일, 학업, 가정,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술을 마시는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내성, 또 술을 먹지 않으면 손이 떨린다거나 불안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다양한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 그럼으로써 그걸 조절하지 못하는 조절의 실패, 이러한 증상들이 알코올 중독의 주요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나쁜 병이냐? 알코올 의존증은 결국은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신한테서 이 병은 3가지를 앞으로 뺏어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죠.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뺏어가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능력을 뺏어갑니다. 세 번째는 몸도 아프고 돈도 못 벌고 집에 술 먹고 와서 맨날 싸움만 거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떠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건강, 직업, 가족을 빼앗아 가고 나중에는 결국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뺏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방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 술버릇 중에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마시면 우는 편이거든요. 예. 정말 슬프게 운대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은 좀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처음 만난 분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면 그러기까지는 힘들거든요. 네. 이것도 아주 심각한 거죠, 원장님?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뇌의 그 활동을 억제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평소에 내가 긴장감을 갖고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데 술이 들어와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억제하니까 내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술에 대한 내가 버텨내는 힘이 약하다는 거니까 술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혜 씨한테 이렇게 잔소리 많이 들어서 그 네. 슬픈 감정들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다 생각해서 잔소리하는 거니까. 네, 아마.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알코올이랑 좀 멀어가지고 네.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다라는. 안 맞아요. 네. 저 안 맞아서 얼굴 빨개지거든요. 네. 한 잔만 먹어도. 네. 그러면 누가 네가 술 다 먹은 줄 알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못 마시겠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딱 그만두시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는 몸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그게 적은 분들은 술을 먹으면 그만큼 더 독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시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지인분들 좀 이 방송을 듣고 술 좀 권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 죽습니다. 잘못하면. 좋겠다. 술값 많이 안 들어서. 네, 네, 제가 술 안 사달라고 안 하니까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네,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고 나니까요. 그 심각성이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알코올 의존증, 그런데 치료 시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알코올 의존증도 초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할 때 알코올 의존증은 건강, 또 직장, 일하는 능력, 가정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걸 다 잃어버리고 저희들한테 치료받으러 오시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술을 끊는다 해도 돌아갈 자리가 없잖아요. 가정도 없고 직장도 네. 없고. 그래서 그 전에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치료법은 일단은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된 우울증이라든지 또 가정 불화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겠고요. 가장 급한 것은 금단 증상이라든지
또 술을 먹고 싶은 충동을 줄이는 걸 약물로 좀 조절하는 역할을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개인 정신치료라든지 인지행동치료 같은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치료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단주 모임이 있어요. 이건 치료자들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자가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을 통하고 술을 서로 못 먹도록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임인데요. 여기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바로 치료율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단주 모임을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입원 치료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원 치료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나치는 음주를 해서 건강 문제라든지 계속 술이 반복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도저히 유지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안전이나 건강 문제가 심각할 때 입원을 해야 되겠고요. 또 술을 먹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안전을 해치는 게 타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이럴 때 꼭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만성화되어져서 이미 가정이나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계속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술이 끊어지지 않아서 장기간 좀 입원을 해서 재활을 해야 될 때 직업이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장기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상황일 때 입원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음주 문화를 즐기기 위한 올바른 음주 습관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연이어서 드시는 걸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내가 충분한 내 주량을 먹었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쉬어져서 뇌라든지 간이라든지 몸이 좀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분 좋을 때 술 먹는 것은 괜찮은데 부정적일 때 술로 자꾸 풀려고 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셨으면은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세영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혼술, 해장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세영 씨 어떠세요? 좀 원장님 설명 듣기 전과 후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두 분 어떠신가요? 무릎을 꿇어야 되나? 반성 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끝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저랑 술자리를 혹시 하고 싶으시면 이런 잔소리를 들으실 생각을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 역할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음주량이 세계 1위고요. 알코올 중독 그 비율도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술에 대한 문화가 관대하고 또 술을 권장하는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술에 대한 에티켓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오늘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 혹시 내 문제가 아닌가라고 느끼셨으면 좀 스스로 이렇게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알코올 의존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당히 또 기분 좋게 즐기는 음주 문화가 건강한 몸은 물론이고 건강한 일상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 토닥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